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중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는 이번 회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과목별 기출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인공 능동면역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예, 인공 능동면역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글로불린 접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혈청 글로불린 접종은 인공 수동 면역에 해당됩니다. 인공 능동이 아니고 인공 수동 면역. 생균 백신 이는 홍역, 혈액, 탄저, 두창 이런 것들이 이제 생균 백신에 해당되고요. 사균 백신 이거는 장티푸스, 백일해, 일본뇌염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 순화 독소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파라티온, 농약의 원료죠. 아주 독성이 강한 농약이에요.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농약은 어떤 농약이냐? 예, 이거는 유기인제 농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기염소제 농약으로는 월남전에서 그 악명 높았던 DTT, BHC, 엘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기불소 농약으로는 프레톨, 푸졸, 니졸 이런 것들이 있죠. 카바마이트계 농약으로는 프로폭스, 카바릴 그리고 프로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시, 동공확대, 언어장애 등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치사율을 보이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 원인균이 뭐냐? 이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에 황색포도상구균, 2번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그리고 4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그 독소형 식중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수양성 설사, 수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쌀뜨물 같은 그런 설사를 막 쫙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 대장균, 이건 콜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콜리라고도 하고, 심한 복통, 이것도 역시 수양성 설사를 해요. 구토, 발열이 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독소형들 있죠. 황색포도상구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나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독소형도 있고 감염형도 있어요. 어쨌든 그 독소형 쪽은 열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설사형으로는 감염형이고 구토형으로는 독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pH가 약간 저하되었다가 다시 상승하게 하는데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네요. 예, 여기서 pH에 영향을 주는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산성, 하나는 알칼리성.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 2, 3, 4번을 보면 여기서는 산성 아니면은 알칼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답이 되겠죠? 암모니아는 뭐 산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관련된 부분은 역시 pH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산성이나 알칼리성하고는 관계없죠. 글리코겐도 역시 마찬가지. 글리코겐이 뭐죠? 글리코겐은 동물성 전분이다. 예, 지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소수성들이기 때문에 2, 3,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식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미생물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수분 함량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언뜻 볼 때는 비슷해요. 언뜻 볼 때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주변의 습도와 관련된 거예요. 이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하면 상대 습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습도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데, 이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은 수분이 높아야만 살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생존력이 낮은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수분이 많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수분을 조금만 건조시켜도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라는 얘기는 생존력이 낮은 것부터 나열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방송을 앞으로 당겨서 두세 번 이해되실 때까지 꼭 들어주세요. 예, 답은 1번입니다. 세균이 수분 활성도가 제일 높은 데서 살아가는 거고, 효모는 그 다음에, 곰팡이는 수분 활성도가 낮아도 살아간다. 그러니까 생존력이 곰팡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2, 3, 4번은 이게 순서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설명 없이 6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구토, 설사, 복통 이러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화학계 식중독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거는 2번 주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깡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깡통.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 이런 거에서는 이런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주석을 내뿜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찌그러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코팅 안쪽에 다 코팅이 돼 있거든요. 주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팅이 돼 있는데 이 코팅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주석이 나온다. 안티몬은 범랑이라고 알죠? 그 코팅한 냄비 같은 거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크롬은 식기,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륨, 식기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도금, 합금 이런 거 할 때 크롬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 안성유기 하는 그런 유기 얘기하는 거죠. 나 냄비 이런 데서 이제 구리가 용출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과 독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문제풀이를 할 때 이 틀린 건 맞는 것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문제 읽을 때 힘줘서 읽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시험 보는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보리의 태몰린 맞는 말이에요. 섭조개의 삭시톡신 맞는 말입니다. 독버섯, 특히 이제 광대버섯의 부스카린 맞는 말이죠. 예, 매실에는 아미그다린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리고 베나르핀은 어디에 있죠? 얘는 모시조개라든지 굴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계속해서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일본 미나마타병의 집단 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예, 미나마타병 하면 수은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뮴은 무슨 병이죠? 이타이병. 이제 강사가 이런 이제 뭐 위생사라든지 뭐 영양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어떻게 외웠느냐면 이 미나마타병하고
이타이병 글자 수가 미나마타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수은도 더 작죠. 카드뮴보다. 그래서 이제 글자 수가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몰아놓고 큰 것은 큰 것끼리 몰아놓고 이렇게 암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은이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이 이타이타병이고 이거 연결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분, 빈혈이라든지 복통, 설사, 신경마비 이런 데 증세를 가져온다. 비소, 무서운 거예요. 비소 자체로서는 독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산화물이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산화물이 되면 그때 이제 위통, 오심, 구토. 오심이 뭐예요? 오심, 구역질, 구토, 토혈, 신경마비. 그 다음에는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소가 대단히 그 중금속에 의한 장애로서는 언뜻 볼 때 별거 아닌 듯 하면서 무서운 병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금첨가물 중 주요 목적이 다른 것은 뭐냐 라는 게 문제네요.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질산 소듐이에요. 아질산 소듐은 뭐에 쓰냐면 발색제에 쓰는 거예요. 발색제. 발색제는 원래 있던 색깔을 더 예쁘게 내는 걸 주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뭐 100%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착색제는 원래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쁘게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착색제라고 한다. 아질산 소듐이 어쨌든 이거는 발색제로 쓰이기로 했는데 과산화벤조일, 과황산 암모늄, 이산화염소 얘들은 표백제로 쓰는 거예요. 표백제로. 그리고 이제 과산화벤조일이나 과황산 암모늄은 표백제 이외에 살균제로도 쓰이고 이산화염소는 계량제로도 쓰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계속 가시겠습니다. 감자의 부패에 관여하는 물질, 이거는 셉신이에요. 셉신. 어떤 분이 솔라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 솔라닌은 감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부패가 아니고 사실은 부패가 아니고 변패죠.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싹이 난 거예요. 또는 햇빛에 노출시켜 가지고 푸르둥둥하게 변한 거예요. 그때 솔라닌, 이것도 아주 독성이 강해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건 뭐죠? 투구꽃이라고 하는 데서 나는 독성입니다. 시큐톡신은 미나리, 동미나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이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과일을 얘기하는 거죠. 저장고의 온도, 습도, 기체 조성 등을 조절하여 장기간 과실을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 CA 저장. 이거를 게스 저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입니다. 게스 저장법 또는 CA 저장법. 온도를 냉장 온도 이하로 내리고요. 습도를 한 80도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습도보다는 조금 낮추는 거예요. 많이 낮추는 건 아니고 기체 조성을 확 바꿔요. 이거를 산소를 대폭 낮추고 한 2, 3% 이하로,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대폭 올려요. 한 10% 이 정도 되게 대폭 올려서, 물론 지금 강사가 얘기한 게 과일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퍼펙트한 건 아니에요.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참고 하시면 되겠고, 산 저장이 뭐죠? 이게 산이 시큼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식초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초절임.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피클 같은 거. 이런 게 산 저장이 대표적인 거다. 자위선 저장은 뭐죠? 자위선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자위선을 방사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주로 음료수. 지금 우리나라도 물도 사 먹잖아요. 물도 그 정수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대부분 사 먹잖아요. 우리가 그 88 올림픽 때 하는 그런 그 물, 그거를 PT병에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휘발유보다 물값이 사실은 더 비싼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온 거죠,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싼 물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물에 대한 그 소독도 자외선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균 포장, 이건 이제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레토르트 식품은 비닐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닐팩으로 이게 뭐 얼마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대 그 유통기한을 얼마로 잡아요? 통상 2년으로 잡죠? 예. 레토르트 식품이 2년간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무균 포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겠죠? 예,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예, 비타민 E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뭐냐?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 E, ADEK는 이제 그 강사는 이거 이제 공부할 때 ADEC라고 외웠어요. ADEC 해서 ADEK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죠. 예. 2번 항산화 작용이 있어 바이타민 A나 유지 등의 산화를 억제해준다. 맞는 말이에요.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 조금 보충 좀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버섯 등의 에로고스테롤로 존재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에로고스테롤이다 라고 하면 바이타민 D2, 바이타민 D 중에 그 햇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거죠. 뼈가 휘는 곱추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것들인데, 요거에 이제 활성화 타입을 이제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그 중에 D2에 해당되는 거다. 토코페롤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바이타민 E의 활성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바이타민 A나 유지 등의 산화를 억제해준다고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바이타민 A가 항산화 작용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엉뚱하게 이 인체를 공격하는 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E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예를 들어서 셀레늄이라든지 바이타민 C라든지 특히 셀레늄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섭취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뭐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것은 당연히 응고성이죠. 왜냐하면은 요구르트 기본적인 요구르트는 액상이 아니에요. 액상이 아니고 그 죽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게 기본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응고성을 활용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부분은 굳이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용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녹는 건데, 우유가 녹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그 우유 자체가 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팽윤되는 것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고 수화는 물을 이제 얼만큼 그 포화 상태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함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유 자체가 물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생충과 인체 감염원인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유구조총. 예, 이게
조충은 촌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는 갈고리, 유는 있다는 뜻이니까 이걸 갈구리 촌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돼지고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게 맞다. 무구조충은 민촌충이라고 해요. 갈고리가 없다. 예, 민촌충, 쇠고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감염되는 게 맞다. 동양모양선충 민물고기 아니에요. 동양모양선충은 채소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아니사키스는 바다생선, 뭐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출입, 검사, 수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출입, 검사, 수거라는 말이 뭐예요? 예,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또는 위험성이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식품위생을 책임지는 해당 공무원이 그 기관에, 또는 음식점이나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출입이라고 하고, 가서 검사하는 거를 검사라고 그러고, 또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샘플을 수거해 가는 걸 수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출입검사 수거라고 할 때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요. 예, 당연히 있어요. 2번,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들, 영업상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용 식품 등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판매할 것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느냐? 없다라겠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답니다. 이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어요. 그 샘플링을 위해서. 3번, 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입검사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느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인에게, 그러니까 조사받아야 될 사람에게 내보여야 된다. 공무원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공무원증은 물론 공무원증은 공무원증이죠. 그렇지만은 일반 그 사람이 공무원이다라는 그 공무원증이 아니고, 이런 압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빙서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공정상 표준온도라고 하는 것은 섭씨 몇 도인가를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20도입니다. 4번이에요. 보통 상온 그러면은 15도 내지 25도를 우리가 상온이라고 해요. 상온. 그러니까 상온에 예를 들어서 그 음식물이라든지 이런데 그 표지에 인쇄되어 있잖아요. 상온에 놔둬도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15도 내지 25도에서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온이라고 하면 1도 내지 35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온. 그거는 30 내지 40도를 얘기한다. 통상 우리가 이 말을 짚어봤더니 미열이 있네 라고 할 때 30 내지 40도 정도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업의 종류 중 식품 접객업이 아닌 것. 식품 접객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조, 가공업이나 판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돼요. 네, 허용돼요.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허용이 된다.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맞는 거예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여성 종사자 특히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게 여기에 들어가나요? 식당업에?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단란주점 영업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을 물어봤어요. 소분업이 뭐예요? 소분업. 예, 소분업은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그 소금을 한 가마니라고 쳐요. 이제 근데 이 소금을 한 가마리를 사와서 이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포장도 다시 해요. 해가지고 이걸 조그맣게 파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분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 소분업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빵가루는 허용이 된다. 그냥 막 빠른 말로 제외되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걸 메모를 좀 했으니까요. 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엿류를 제외한 당류, 육아공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식용유지, 다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조림, 병조림, 전분, 장류, 식초, 인삼제품, 첨가물인 빙초산, 초산, 효모, 인공감미료, 글루타민산, 소듐, 구연산, 구화검, 조사 처리된 식품, 이러한 것들은 소분업에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서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이걸 우리는 호화라고 얘기를 한다. 호정화, 이거는 전분이 덱스트린화 되는 것을 호정화라고 한다. 무리 없이 되는 거예요. 호화처럼 되는 거예요. 무리 없이. 이제 호화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산화는 예를 들어서 지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노화는 호화의 반대예요.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바뀌는 게 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유 가공품이 아닌 것. 치즈, 우유 가공품이죠. 예, 버터, 우유 가공품이죠. 예, 마요네즈는 아니다. 액상발효유, 예, 이게 유가 이제 우유란 뜻의 유니까 젖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역시 우유 가공품이다. 마요네즈는 지질하고 기름, 지질 중에서 특히 기름, 그 식물성 기름이에요. 하고 계란의 노른자, 난황을 섞어서 만든 게 마요네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지에 의해서 원료육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생성되며 비가열 식육 제품인 햄 등의 고정된 육색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잘 보세요. 여기 미오글로빈이라고 했죠. 예, 이 미오글로빈이 고정된 색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품 첨가물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라는 거예요. 니오빌로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용되는 주 첨가물이 니트로 쪽이니까 이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니트로소 헤모글로빈, 얘는 이 짝이에요. 이렇게 짝입니다. 니트로소 헤모글로빈은 역시 염지에 의해서 얘는 선홍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지에 의해서 선홍색으로 바뀐다. 옥시미오글로빈, 얘는 뭐죠? 산화, 공기 중에 고기를 놔뒀을 때 선적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트미오글로빈, 얘는 뭐죠? 산화가 포화돼 가지고 회백색으로, 그러니까 너무 공기 중에 오랫동안 고기를 놔둬 가지고 색깔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걸 메트미오글로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습도에 대한 문제네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75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1.5기압일 때 이때 상대 습도는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자, AW 액티비티 워럴이죠. 예, 수분 활성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 100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상대 습도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W를 구해야 되죠.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니까. 예, AW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식품의 증기압을 뭐로 나눈다? 물의 증기압으로 나눈다. 예, 물의 증기압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A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식품의 증기압이 얼마예요? 0.75죠. 여기 식품의 증기압이 0.7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75 나누기 그 다음에 얼마예요? 물의 수증기압이 1.5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물의 증기압이 1.5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0.5가 되죠. 0.5 그죠? 예, 0.5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100을 곱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그러니까 10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50이 되겠죠. 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는 문제예요.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효소에 의한 갈변의 필수 요건이 뭐죠? 산소죠. 산소. 그러니까 산소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거나 산화의 반대가 환원이죠. 그러니까 환원성 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1번 환원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물에 담거나. 예, 기질을 첨가한다. 여기 기질이 뭐예요? 기질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작용하는 거에 대상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 접촉을 하면 갈변이 더 잘 되죠. 금속이온 첨가 역시 마찬가지로 갈변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사과를 깎더라도 칼로 된 사과로 깎는 거 하고요. 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절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손으로 그냥 악력에 의해서 자른다든지 할 때 속도가 칼로 자른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로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유의 균질화에 대한 설명. 호모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원래 물과 그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런데 이 우유는 물성도 있고 거기에 또 기름 성분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전만 그런 게 사람 모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모여 있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우리가 균질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질화를 안 하면 이 지방구들이 큰 것들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되기도 어렵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균질화 시키거든요. 상용화된 우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우유는 다 균질화돼 있어요. 지방구 크기를 0.1 내지 2.2 미크론미터 이게 마이크로미터죠.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탈지율을 첨가해서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 지방의 함량을 맞추는 거하고 균질화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큰 지방구의 크림층 형성을 방지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유를 가열을 시키면
그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죠. 그런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크림층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죠. 균질을 안 시킴으로써. 왜냐하면 물하고 잘 섞이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수분해, 즉 물을 추가해서 작게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소화를 용이하게 하죠. 균질화시키면. 그래서 계속해서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의 가공 적성이 아닌 것을 물어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가공하는 성질, 가공하는 성질이 아닌 게 뭐냐고 지금 물어본 거네요. 열 응고성 맞는 말이죠. 예, 이거를 달걀에 가열을 하면 응고되죠. 예를 들어서 60 내지 65도에서 흰자가, 65도에서 70도에서 노른자가 딱딱해지죠. 예, 기포성이 있죠. 거품기로 막 돌리면은 거품이 나죠. 소터닝성, 이게 뭐예요? 이거는 유지에만 있는 거예요. 유지에. 그 다음에 유화성, 기름과 물을 섞는. 조금 아까 앞에서 그 우유의 균질화에도 유화성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류나 어류의 구수한 맛을 내는 성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예, 이것은 답이 1번 이노신산이 되겠습니다. 호박산은 뭐예요? 이거는 조개, 사과, 청주의 구수한 맛, 알리시는 마늘의 톡 쏘는 맛, 나린지는 자몽, 이런 것들의 이제 과일류에 있는 쓴맛,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과일이나 채소 쪽에 있는 거죠. 예, 2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자색 양배추를 채를 썰어서 물에 장시간 담가 두었더니 탈색되어 버렸어요. 이 현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앞에는 그 탈색된 색소, 뒤에는 성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긴 답이 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수용성에 의해서 빠져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는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 아닙니다. 색깔은 뭐죠? 주로 노란색이 정통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 색깔은 색깔이다. 햄계색소. 햄계색소는 수용성, 지용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동물성 색소예요. 클로로필계색소. 이거는 지용성이 맞아요. 지용성이 맞는데 실제는 이런 양배추가 아니고 녹색 채소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2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젤라틴의 원료가 되는 식품. 젤라틴은 동물성 젤리의 성분이다. 한천은 해초, 홍조류의 우뭇가사리가 한천의 원료죠. 예, 과일은 펙틴, 동물의 연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3번이 답이 되겠죠. 예, 쌀은 뭐가 되죠? 쌀로 만드는 젤이 뭐예요? 풀이죠, 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풀 하면은 밀가루로 주로 만들죠. 싸니까, 쌀보다. 그렇지만 밥풀로 그 풀을 대용할 수 있죠. 예,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소의 가공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바이타민, 이거는 바이타민 C가 있으면 바이타민 C를 맨 처음 체크하고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B군을 얘기하면 돼요. B1, B2 이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채소의 가공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바이타민을 물어보는 건 수용성 바이타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A, D, E, K는 손실되기 쉬운 바이타민이 아니에요. B나 C, BC 카드가
손실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CA 저장을 개수 저장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예, 적합한 식품은 주로 과일을 개수 저장을 한다. 예, 뭐 특별한 설명 없이 3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치를 담근 배추와 무가 물러졌다. 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게 김치나 무김치, 그러니까 배추나 무김치가 물러지는 것은 어위니아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연부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은 김치가 국물 바깥으로 나왔을 경우에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김치 담글 때 배추와 물을 충분히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렸어요. 이 말이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부증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100%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크게 영향을 안 준다. 김치 국물이 적어서 국물 위로 김치가 노출되었을 때 제일 연부증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김치를 꺼낼 때마다 꾹 눌러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김치 국물 바깥으로 김치들이 끌려 올라왔을 때, 김치 숙성의 적기가 경과되었을 때 연부증이 발생을 하면 김치 국물 위에 하얀 좀 기분 나쁜 분가루 같은 것이 생겨요. 네, 3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1급 감염병이 아닌 것. 자, 2020년도에 조리기능사 시험 필기가 전면 개편됐죠. 2019년도까지는 과목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과목별로 필기시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감염병이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전면 개편됐어요. 코비드19, 우리가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19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생겼죠. 질병관리본부가. 그러면서 감염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런 식으로 바꾸던 걸, 부르던 거를 1급, 2급, 3급, 4급으로 지금 하나 압축해서 4개로, 5개에서 4개로 구분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 체제에서 1급 감염병이 아닌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다. 패스트 1급이에요. 신종 인플루엔자 1급입니다. 폴리오는 아니죠. 예, 1급이 아닙니다. 탄저 1급이에요. 1급, 2급, 3급, 4급 관련된 거는 이제 언제 시간 내 가지고 그 과목별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기출문제 관련된 부분은 조리기능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리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단체 급식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리가 통상 조리사 고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시생들을 위한 부분을 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보다 좀 수준 높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의 감별법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감자는 병충해, 발화, 외상, 부패 등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된다. 맞는 말이죠. 특히 발화 이런 것들. 송이버섯, 봉우리가 크고 줄기가 부드러운 것. 틀린 말이에요. 송이버섯은 가시 피지 않아 갓둘레가 자루보다 약간 굵고 은백이 선명한 것으로 가시 두껍고 단단하고 향이 진하고 자루 길이가 짧은 것이 좋다. 생과일은 성숙하고 신선하며 청결한 건 맞는 말이죠. 달걀은 표면이 거칠고 광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체 급식소에서 식수인원 400명의 풋고추 조림을 할 때 풋고추의 총 발주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1인당 30g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30 곱하기 식수인원이 얼마라고 그랬죠? 4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00 하고 나누기 가식부율을 하면 되죠. 가식부율이 얼마예요? 6%래요. 그럼 100에서 6을 빼면 96이죠? 그러니까 0.96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3, 42, 12,000이네요. 12,000 나누기 0.94.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8. 그러니까 13이 되겠네요.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식품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노동의 가치를 말하며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노무비라고, 인건비니까 노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료비는 뭐예요? 식품 원료에 대한 비용이죠. 경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재비용을 경비라고 그래요. 훈련비는 이거는 이제 그 훈련비는 그 기관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 이제 식품업소라고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인력 훈련비로 봐서 경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관에 따라서 연구비로도 갈 수 있고요, 개발비로도 갈 수 있어요. 인력 훈련비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떤 경우에는 굳이 노무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경비로 넣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봤네요. 예, 1번 오믈렛. 당연히 달걀하고 관련되죠. 수란, 이거는 뭐 이거 자체가 달걀이니까요. 치즈, 예, 얘는 우유하고 관련된 거죠. 예, 커스터드, 예, 이것도 계란이 필요한 거죠. 예, 빵 종류니까. 예,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선한 달걀의 감별법 중에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1. 전등이나 햇빛에 비출 때 공기집, 이걸 우리가 기실이라고 그러죠. 기실 크기가 작은 것, 신선하죠. 예. 흔들 때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 당연히 신선한 거죠. 그런데 뭐 흔들리지 않는다고 신선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흔들리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신선한 정도가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거로 보셔도 됩니다. 6% 소금물에 넣어서 떠오른다가 아니에요. 10% 소금물에 넣어서 가라앉을 때 신선한 거다. 깨뜨려서 접시에 놓으면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의 점도가 높은 것, 맞는 말이죠. 흰자의 점도가 높다는 것은 농후난백이 많다는 거예요. 노른자가 볼록하다는 것은 난황의 지름 대비가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패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 붉은살 생선은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 함량이 5% 이하이다. 이건 흰살 생선이에요. 지방 함량이 5% 이하인 것은 흰살 생선이고, 붉은살 생선은 약 30% 정도 되는 거예요. 약 30% 정도 된다. 문어, 꼴뚜기, 오징어는 연체류에 속한다. 맞죠? 예. 연어의 분홍살색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에 기인한다. 맞죠? 생선은 자가소화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죠? 예, 맞는 말이에요. 예,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 구입 시 감별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식품 구입할 때 감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네요. 육류 가공품인 소시지의 색은 다몽색이며, 다몽색은
이거를 뭐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로 선홍색을 얘기하면 되고요. 탄력이 없는 게 아니고 탄력이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밀가루는 잘 건조되고 덩어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맞는 말이죠. 감자는 굵고 상처가 없고 발화되지 않은 것 맞는 말이죠. 생선은 탄력이 있고 아가미는 선홍색이고 눈알이 툭 튀어나오고 맑은 것 맞는 말이죠. 예, 4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시설에서 주방 면적을 산출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피급식자의 기호. 예,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르죠. 물론 이게 이제 메뉴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만 이거 자체로서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조리기기. 예, 조리기기에 따라서 주방 면적이 달라지죠. 조리 인원이 많아지면 면적이 넓어져야죠. 예, 식단, 당연히 식단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영향을 받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 동시 수용 인원, 식당에 동시 수용 인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음식 양이란 뜻이잖아요. 식당의 동시 수용 인원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리실이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류를 가열 조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보수성이 증가하나요? 아니죠. 보수성은 물이 빠져나가는데 조리를 하면. 단백질이 변폐한다? 아니죠. 이거는 단백질은 일단 변폐라는 말은 탄수화물이나 지질에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패로 바꾸고요. 부패로 바꿔도 옳지 않은 말이죠. 예. 변성이 되는 거예요. 변성. 만약 여기에 변성 이렇게 썼으면 맞는 거죠. 육단백질이 응고된다. 맞는 말이죠? 예, 단백질이 응고돼요.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이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한다? 예, 이거는 가열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내놨을 때예요. 공기 중에 내놨을 때 산소하고 결합되는 거니까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한다. 예, 계속해서 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배추 50kg이 필요하대요. 1kg의 값이 1,500원이고 가식비율은 90%라고 할 때 배추 구입 비용은 이건 조금 수월하네요. 항상 습관적으로 금액을 맨 처음 쓰세요. 예, 1,500원 곱하기 이게 1kg의 가격이니까 그냥 50을 바로 곱하면 되겠네요. 50kg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식 비율이 90%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0.9를 나누면 되죠. 예, 이건 뭐 가식 비율 계산할 것도 없네요. 바로 가식 비율이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1500 곱하기 50에다가 0.9를 나누면 83,333원이 되네요. 답이 4번이 되네요. 4번. 그죠? 83,000. 무조건 이거는 절상시켜야 되니까. 예, 절상시켜야 되니까 이게 저기 4452이 아니죠. 네,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금치의 녹색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데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그거는 다량의 조리수에서 뚜껑을 열고 단시간에 데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찬물에 헹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굴이나 중조를 약간 섞을 수도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냉채를 조리할 때 양념에 담그는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냉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물에 담그기. 오케이죠? 예, 간장에 담그기도 마찬가지죠. 식초에 담그기 마찬가지죠. 수정처럼 만들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생 사실을 검진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우선 참고로 여기서 신고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 신고해야 될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예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더 복잡한 것은 나중에 또 과목별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 감염병이 답이 되겠어요. 예, 1급 감염병은 24시간이 아니고 즉시 신고해야 돼요. 2급, 3급 감염병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다.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진단했을 때 맞는 거예요. 요거는 2급 감염병이에요. 2급 감염병. 예. 3급 감염병은 계속 감시가 필요한 거고 4급 감염병은 주의해야 될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선을 껍질이 있는 상태로 구울 때 껍질이 수축되는 주원에 있는 물질과 그 처리 방법, 앞에는 주원에 있는 물질, 콤마 뒤에는 처리 방법을 물어봤대요. 수축되는 주원은 콜라겐 때문에 그래요. 콜라겐 때문에. 그리고 그 콜라겐 때문에 수축되는 것을 수축이 안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수축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생선 전체의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칼집을 넣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량 방법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잘못된 것. 된장, 흑설탕은 꼭꼭 눌러 담아 수평으로 스파츌러라든지 칼등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맞죠? 예, 맞는 거예요. 꼭꼭 눌러 담는 거예요. 흑설탕, 황설탕도 뭐 눌러 담아도 돼요. 예, 된장이라든지 또는 뭐 버터라든지 뭐 마가린이라든지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유는 투명기구를 사용하여 액체 표면의 윗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한다. 예,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면 그 액체는 모세관 현상 때문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표면이 아니고 중앙 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모세관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응집력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응집력. 그래서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 용기 쪽이 내려가고 가운데 쪽이 볼록하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역시 중앙 부분을 읽어야 된다. 3. 저울은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0점을 맞추고 사용해야 된다. 맞죠? 마가린은 실온일 때예요. 냉장이 아니고 꼭꼭 눌러 담아 평평한 것으로 깎아서, 그러니까 스파츌러나 그 칼등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맞는 말이죠? 예. 계속해서 4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을 제공할 때 온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중 맛있게 느끼는 식품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온도가 가장 높은 것. 이건 당연히 전골이죠. 예, 전골은 몇 도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죠? 아무리 낮아도 85도에서는 제공해야 되고요. 95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국은 80도, 커피는 70도, 밥은 65도, 밥은 한 뭐 60도 정도, 어떤 분은 밥을 한 80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참고로 하세요. 한 65도 정도 보시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조리 시 센 불로 가열한 후에 약한 불로 세기를 조절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생선조림, 된장찌개, 밥 다 해당돼요. 튀김은 이건 뭐 새우튀김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 튀김은 다 불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육류조리 시 열에 의한 변화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맞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불고기는 열의 흡수로 부피가 증가한다? 아니죠. 예, 고기는 줄어들어요. 스테이크는 가열하면 질겨진다? 아이고, 아니죠. 가열하면 부드러워지죠. 소화가 잘 되죠. 예,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잘 되죠. 미트로프는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수축 편성된다. 예, 맞는 말이죠. 미트로프가 뭐예요? 미트로프. 예, 미트로프는 뭐 양식에 더 가까운 거죠. 예, 미트로프는 예를 들자면 이제 빵을 이제 우유나 물에 적시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다 다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빵이 이제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부드러워졌을 때 그걸 다 한꺼번에 섞어 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이제 어떤 뭐라고 그걸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구워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미트로프라고 하는데 얘는 고기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고 수축돼서 변성된다. 이거 변패가 아니고 변성이다. 쇳꼬리의 젤라틴이 콜라겐화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콜라겐이 젤라틴화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5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51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는 중식의 전용 문제예요. 1번에서부터 50번까지는 한식 한식 실전 모의고사 6하고 공통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식 실전 모의고사 6에는 51번부터 60문제까지도 다 한식 문제가 나고요. 이제 지금 이 중식 조리기능사 필기에서는 중식 문제가 51번부터 60번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식 요리 중 볶음 요리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중식의 볶음 요리하고 거리가 먼 것. 차오차이는 전분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이다. 예, 맞는 말이죠. 주로 육류, 생선류, 채소류, 두부 등이 주재료이다. 맞는 말인가요? 예. 부재료는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예. 리우 차이는 소스가 걸쭉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여기서 리우 차이는 전분을 사용한 볶음료를 리우 차이라고 하니까 차오 차이하고 다르죠? 리우 차이는 전분을 사용한 볶음료이기 때문에 걸쭉한 소스가 특징이다. 리우 차이의 대표적인 게 뭐죠? 라조육이나 마파두부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저트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고 물어봤네요. 예, 일단은 답이 4번입니다. 답이 4번인데 1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선사시대의 후식은 꿀, 과일, 그러니까 천연식품이었다는 거죠. 예, 맞는 말이죠. 고대에는 신에 대한 제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저트였었다. 맞는 말이고요. 십자군에 의해 계피, 육두구, 편도, 개암 등이 프랑스에 전해졌어요.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누구께 전해진 거죠? 아라비아께 전해진 거죠. 예. 16세기 스페인에 의해서 전해진 아이스크림은 17세기에는 전 유럽에 퍼졌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17세기 초까지는 이제 물론 이탈리아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보편화된 건 아니고 주로 왕을 비롯해서 상급 시민들이 썼고요. 18세기 돼서 이제 퍼지죠. 네, 계속해서 5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안토닌 카렌이 만든 세계 최초의 페이타주는 무슨 음식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예, 이거는
과자다. 계속해서 54번 문제로 보시겠습니다. 중국 북이시대 두창정으로 시작하여 청장, 생주, 노추, 시유, 용패, 차륜패 등으로 불리는 중국 요리의 중요한 조미료. 여기서 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가 아니라 한글이에요. 한자어죠. 그러니까 이 두가 콩이란 뜻이에요. 콩으로 만든 장이란 뜻이죠. 거기에서 이제 맑은 물을 걸러냈다고 해서 청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간장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5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요리 중 육수나 소스에 대한 조리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육수의 종류에 따라 도구와 재료를 따로 준비한다. 맞는 말이죠? 종류에 따라서. 물론 재료는 완전히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도구는 뭐 비슷비슷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특이한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건 맞는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때에 이 1번이 꼭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중국의 도구라는 것이 그렇게 재료가 흔한 거에 비해서 도구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주재료와 어울리는 양념료와 향신료를 선택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가공 소스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소스 조리법을 개발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가공 소스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식이죠. 여기 주재료의 풍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소스를 다양하게 개발을 한 거죠. 가공 소스 문제는 그 뒤에 나온 거고 소스의 종류에 따라 조리 방법을 달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식 조리 중에서 썰기 방법으로 적합지 않은 설명. 조는 우리가 티아오 이렇게 발음을 하죠. 막대 모양으로 써는 것이다. 예, 맞는 말이죠. 예, 니 이거 글자 그대로 니로 읽죠. 잘게 다지는 것이다. 예, 맞는 말이죠. 정은 우리가 뭐라고 읽죠? 띵이라고 읽죠. 는 편썰기 방법이다. 예, 아니죠. 예, 이거 정은 깍둑썰기 하는 걸 정이라고 하고 편썰기 하는 것은 피엔이라고 얘기한다. 사는 쓰라고 읽죠. 가늘게 써는 것을 말한다.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를 1.5cm 정육면체로 썰거나 칼집을 낸 다음에 뜨거운 물이나 육수 또는 기름으로 먼저 열 처리한 후에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는 조리법이 뭐냐? 예, 요거는 폭이 되겠습니다. 폭을 우리가 빠우라고 이제 발음을 하겠죠? 예, 전은 뭐예요? 전은 지안.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재료를 펼친 후에 중불이나 약불에서 지져내는 것을 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작은 뭐죠? 짜라고 있죠. 밑손질한 재료를 넉넉한 기름에 넣어 튀김하는 조리를 짜라고 얘기를 하고, 초는 뭐예요? 차오. 손질한 재료를 강불이나 중불에서 골고루 섞으면서 볶는 조리를 차오. 짜가 아니고 차오라고 한다. 예, 5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튀김 온도로 적합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적합지 않은 설명. 기름 표면에 튀김옷이 퍼지면 파란 연기가 날 때 120도 이하이다. 이거는 큰일 나네요. 이렇게 되면. 발연점은 높은 기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200도 섭씨 이상인 기름을 써야 돼요. 발연점이. 바닥에 가라앉아 떠오르지 않으면 140도 섭씨 이하이다.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바로 떠오르면 160도 섭씨 정도 된다.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가라앉는 중간에 바로 떠오르면 170도 섭씨 이상이다. 맞는 말이다. 59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새우, 해삼, 갑오징어. 이게 세 가지잖아요. 새우, 해삼, 갑오징어. 주재료로 하는 중식 밥 요리는 밥 요리니까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재료를 넣은 밥 요리이기 때문에 삼선 볶음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우볶음밥은 뭐예요? 새우볶음밥 역대 이거 밥 요리죠? 새우나 달걀, 양파를 주재료로 넣는 거예요. 삼선 짬뽕은 뭐죠? 당연히 새우, 해삼, 갑오징어가 들어가죠. 삼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짬뽕. 잡채밥은 뭐죠? 당면. 당면이 이제 중요한 거죠. 버섯, 당근, 파프리카, 양파 이런 것들을 넣고 역시 여기도 밥 요리죠. 잡채밥도. 그렇게 짬뽕만 면 요리가 되겠네요. 예, 6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오방색과 연결이 잘못된 것,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이 뭐냐? 청색, 북쪽, 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동쪽입니다. 동쪽. 청색은 동쪽이에요. 황색은 중앙이고 백색은 서쪽이고 적색은 남쪽이에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동서남북중 이렇게 할 때 동서남북중 이렇게 할 때 색깔이 어떻게 오방 색깔이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동, 서, 남, 북, 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때 동쪽은 창이라고 그래요. 창. 이건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죠. 창공할 때 창이에요. 파란색. 웨스트는 백색이에요. 백색. 웨스트는 백색. 그리고 소스는 사우스죠. 사우스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리고 노스는 이거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센터는 중앙이죠. 예, 이거는 노란색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창룡을 뜻하는 거예요. 백은 백호를 뜻하는 거고요. 주는 주작, 작이 뭐죠? 작. 공작할 때 작이에요. 빨간은 공작이라는 뜻이죠. 현은 현무, 그 도마뱀 비슷한 거 있죠? 예. 황은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황룡은 황제를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스트, 흥인지문이죠.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인의 예지신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흥인지문, 돈의문, 그죠? 예, 숭례문, 홍지문을 우리가 숙정문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홍지문. 그 다음에 보신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0개의 문제를 다 살펴보셨고요. 다음에는 과목별 기출문제에서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